경제학자들 되게 차가운 사람으로 여기기 마련이거든요. 보수적인 경제학자의 아이콘. 그래서 실제로 마셜은 소득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 더 많이 걷어야 된다. 네. 자생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최소한의 임금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이 진정한 복지가 나오기 이전부터 이미 복지를 얘기를 했다는 거. 그렇죠. 우리 애덤 스미스 복부에 대해서 얘기했죠. 케인즈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고용에 대해서, 국가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마셜이 소비자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이게 경제학을 한 사람의 소비자로부터 끌어내서 이시경제학을 맨 처음에 만들어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한계, 한계. 마지널. 그렇죠. 현재 시점에서 약간 한 단계 더 나아가는 한 걸음 더 나갈 때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비용이나 네. 이익, 수익 뭐 이것을 표현하는 개념이죠. 탄력성. 일레스티시티. 이것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원재 소장님의 여성 외모 탄력성, 여성의 외모에 대해서 얼마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경제학 얘기로 돌아가서 예. 그러면은 알프레드 마셜이 말한 경제학의 세계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기의 경제학자들의 박근주. 이원재입니다. 소장님 오늘 만날 경제학자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명언 굉장히 많이 남긴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우리도 그 아담 스미스 한번 얘기를 할 때 이 명언과 관련돼가지고 이 사람이 잠깐 나왔었는데 우리가 벌써 지금 경제학자들을 7명을 만났죠. 지금 8번째니까 몇 명 안 남았는데 누굴까요? 명언이 많아가지고. 예, 우리가 얘기했던 거로는 그 차가운 머리. 그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 네. 알프레드 마셜이네요. 그렇죠. 예. 이 마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시간입니다. 마셜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소지도 굉장히 많은데다가 또 알프레드 마셜이 얘기를 했던 개념을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나이 때는 이른바 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예, 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저희 때는 이제 예전에 교과서에도 많이 실렸었고 그런데 네. 그 법칙은 알지만 또 경제학자 이름인 알프레드 마셜 모르는 분들도 그렇죠. 많고요. 거기다가 자유주의 경제학의 아버지 뭐 이렇게도 불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를 해보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알프레드 마셜이 말한 경제와 경제학의 세계로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소장님은 대학교 다녔을 때 경제학 책 맨 처음에 뭘로 공부하셨어요? 저는 폴 세미얼슨의 경제학 원론, 진짜요? 경제학, 굉장히 이코노믹스라는 게 나는 있어요. 선행공저 책으로 공부했는데 네. 기억나십니까? 요즘엔 그거 잘 안 본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옛날엔 그 대학 교수 세 분이 쓰신 거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레고리 맨큐 교수가 써요. 맨큐. 네, 예. 맨큐의 경제학을 이제 많이 본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 맨큐의 경제학의 그 원료를 찾아가면은 알프레드 마샬의 경제학 이론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3인 공저, 음, 폴 세미얼슨, 음. 그리고 맨큐. 예, 이 경제학 원론 책의 대표적인 책들인데요. 예. 이 책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목차를 보면은 알프레드 마샬이 썼던 경제학 그러고 하고 보니까 비슷합니다. 이 흐름이 거의 목차는 비슷해요. 굉장히 유사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사실은 마셜이라는 사람이 그 여기저기 막 경제학이란 개념이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얘기했던 것만 거슬러 올라가 봐도 애덤 스미스는 정치경제학, 폴리티컬 이코노미 이렇게 얘기했고 슌페터는 경제학 얘기하면서 혁신을 또 이야기를 했고요. 슈페트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만나보긴 할 거지만 그렇죠. 리카도는 지대하고 관련해서 음. 뭐 지대 수치 행위 비판하면서 얘기했고 음. 베블런 같은 경우는 유한계급론 하면서 뭐 이렇게 그 유한계급이 지나치게 과시적 소비라고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것도 경제학 범죄고 그렇죠. 막 이렇게 그렇죠. 좀 헷갈린단 말이죠. 예. 경제학, 정치학, 사회현상 막 이런 게 복잡한데 광의의 사회과학처럼 그냥 보이기 수가 있었던 그런 그렇죠.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렇습니다. 하나의 체계로 이제 묶기 시작한 거예요. 경제학 독립운동을 마셜이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하나 세울 때도 말이죠. 음. 뭔가 이렇게 식민지가 돼가지고 저항 운동을 할 때 이제 독립군들이 다 국가의 리더인 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일본 일제 시대 네, 때 그렇죠. 저항 운동하는 분들이 리더인데 그렇죠. 이분들은 옷도 약간 좀 허름한 거 입고 다니시고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투쟁적이고 어떻게 보면 네. 거칠고 네. 굉장히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딱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독립을 해서 국가가 되면은 그 나라의 대통령인 사람은 항상 딱 정장에 양복 입고 나와서 헌법 같은 걸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고상해지잖아요. 그런 그러네요. 것처럼 어떤 하나의
이 학문의 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과를 성립시키려면 하나의 완결된 체계가 있고 이 바깥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이 딱 구분되도록 정의를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개념화하는 작업인데 그 개념화를 마셜이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경제학의 개념들을 이제 정리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마샬이 이제 얘기했던 개념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죠. 가장 대표적인 그 개념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한계. 한계. 예. 한계, 두 개 이거 아니고요. 리미트 아니고. 리미트 한계 아니- 두 개 아니고. 리미트 예. 아니고. 예. 영어로 얘기하면 한계적이다라고 할 때는 마지널. 그렇죠. 그 마진이 있다 없다 그 마진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계선에 있다 뭐 예. 이런 이야기인데요. 음. 경제학에서 한계라는 개념은 이게 참 언어 자체가 좀 어렵긴 해요. 예. 이게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가 아닌데 알고 보면 되게 쉬운 건데 어떤 거냐면요. 재화나 서비스를 한 단위로 추가로 생산을 하거나 또는 추가로 판매할 때 비용이나 수입이 얼마나 증가하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우리가 뭔가 10개를 팔았을 때 얼마 벌었냐 이게 아니고 9개 판 다음에 마지막 한 개 팔 때 그때 얼마 벌었냐 요거 물어볼 때 이제 사용하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쉽게 얘기하면 약간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렇죠. 이러한 개념. 네. 예. 한 걸음 더 나갈 때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비용이나 한 걸음 더 나갔을 때 얻게 되는 음. 이익, 수익 뭐 이것을 표현하는 개념이죠. 한계, 마지널이라는 거. 그렇죠. 이런 우리 뭐 사례를 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 어린이들 동요에 이런 거 있죠. 아이스크림 맛이 있어서 하나 먹고 또 먹고 더 먹었더니 배가 아파서 꾸르르르 병원에 갔죠. 뭐 주사 그런 게 맞았죠. 있어요? 아, 제가 예. 아이가 없어가지고. 예, 나중에 또 알게 되실 겁니다. 요즘에 어릴 때 부르면서 크셨을 거예요. 그래요? 그게 이제 오. 20년 전에 어린이 노래. 그래요? 저 20년 전에 어린이 아니었어요. 대학생이었어요. 아, 그러셨나요? 어?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어. 하나 더 소비할 때에 예. 조금씩 이 그것으로부터 마지막 하나를 소비했을 때 얻는 그 효용이란 건 이제 개인의 만족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그게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개념. 누구는 이제 연애 감정 이런 것으로도 얘기도 하는데. 그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도망치시는 겁니까? 만나다 보면은 점점 좋아하는 감정이 줄어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게 처음에 첫사랑이 가장 짜릿한 추억이고 두 번째 사랑은 그것보다 좀 못하고 세 번째는 그것보다 못하고 나중에 이렇게 뭐 많이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모든 법칙에 예외가 있죠. 마셜의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도 예외는 있는데 또 뭐 첫사랑이 영원히 오래가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러시죠? 뭐 저는 첫사랑밖에 모릅니다. 첫사랑하고 결혼하셨죠? 그럼요. 예. 네. 그럼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어쨌든 이 경제학 얘기로 돌아가서 예. 한계 효용의 법칙은 왜 중요하냐? 마셜이 소비자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이게 경제학을 하나의 분과학문으로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뿌리가 됐다. 이렇게 또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물론 경제학 전체에서도 하나의 지금 이제 신고전파 경제학이라고 부르는 한 줄기인데 거기 뿌리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자의 심리, 즉 다시 얘기해서 소비자의 욕망.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쭉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한계적인 만족감, 추가적으로 소비를 할 때에 내가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만족감, 뭐 이런 것이 소비를 할 때마다 점점 줄어든다. 이러면서 이제 그 수요 곡선 뭐 이런 거 막 얘기하면서 또 이제 대표적인 개념이 또 하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복잡하게 나가는 건데요. 예. 그게 탄력성이라는 개념인데요. 탄력성 이것도 그렇죠. 또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일레스티시티. 일레시티시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게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예. 프라이스 일레스티시티, 프라이스 일레스티시티. 이게 이게- 막 하다 보면 예. 일렉트리시티랑 막 비슷해져가지고 그게 헷갈려요. 일렉트리시티, 뭐 전기냐 막 이러면서 가격 전기, 뭐 이런 거.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탄력성이라는 게 뭐 이렇게 고무줄 같은 거 잡아 당겼을 때 그렇죠. 얼마나 이렇게 늘어나냐 이 근데 이야기잖아요. 그런 거랑은 또 좀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예. 또 다른 개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가격이 예. 저는 민감도라고 보통. 민감도 그거 좋네요. 예, 좋은 민감도. 번역. 가격 탄력성 그러면 가격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이원재 소장님의 여성 외모 탄력성 그러면 이원재 소장님이 여성의 외모에 대해서 얼마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매우 탄력적. 뭐 이렇게. 마셜의 경제학이 예. 분과학문이 될 때 네. 이 효용이란 개념이나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요. 그 전까지는 우리 애덤 스미스 국부론부터 시작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국부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 케인즈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일반 이론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렇죠. 고용에 대해서, 고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소비. 소비 지출에 소비, 대해서 지출에 대해서 그러면서 국가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관철이 되냐? 그것을 한 사람의 소비자로부터 끌어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여기에 이제 묘미가 이게 있는 좀 겁니다. 어렵게 얘기하면 어떤 의미에서 이게 미시경제학을 맨 처음에 만들어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선택. 뿌리를 예. 찾아 들어가면 그렇게 그렇죠. 되는 예. 거죠. 그래서 현미경을 들이대고 이렇게 본다는데 이 묘미가 있는데요. 예. 그 묘미를 가능하게 하는 게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세트리스 파리비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뭐야? 세트리스 파리비스 아 이게 계속해서 이 경제학자들의 이 외계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라틴어입니다. 네. 세테리스 파리비스 라틴어고요. 파리비스 무슨 그게 뜻이죠? 이것은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이라는 뜻입니다. 아이고, 라틴어로. 이 경제 조금만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결국 모든 거 다 고정시켜 놓고 한 가지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실에서 쥐를 갖다 놓고 과학 실험을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하나의 가상의 경제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요걸 변동시키면 요거 하나만 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과학적 접근을 다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경제학의 법칙이 물리학의 법칙처럼 뭐 하나의 변수가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반응이 온다. 이런 법칙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변수를 가지고 사람들은 경제 현상을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워낙 복잡한 사회 현상인데 경제라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하나의 변수를 설명할 수 있게 해줘서 사실 마셜이 경제학으로서 분과 학문을 정립을 하는 뿌리를 만들기도 한 셈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해준 측면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 재미없게 얘기하면 그냥 함수네 함수. 그냥 아. y는 fx, 아. x가 변동시켰을 때 y로. 아 그러네요. 굉장히 재미없네요. 예, 함수. 아 짜증 나죠? 그렇습니다. 예. 자, 또 이 알프레드 마셜 하면 또 이 명언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 이 마셜이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로 취임할 때 이 취임 강연에서 했던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뭐 요즘에는 뭐 경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사회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슴속에 새겨둘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역설적으로 요즘 이렇게 머리를 너무 많이 굴려가지고 머리는 뜨겁고 마음은 차갑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 세태를 반영해서 네, 관심이 많은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경제학자들 되게 차가운 사람으로 여기기 마련이거든요. 네. 숫자 가지고 뭐 분석하고 돈 들고 나는 거 분석하는 사람 같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사람을 좀 더 잘 살게 만드는 것이고 특히 빈곤층이 좀 더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두가 잘 사는 그 나라, 모두가 잘 사는 사회,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여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마셜은 그때도 아마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어 논리로 이야기를 했겠죠. 네. 우리가 이렇게 차가운 이야기, 네. 냉철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빈곤을 해결하는데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경제학자로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따뜻한 가슴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엔 이 따뜻한 가슴의 대상이 없는 사람, 빈곤한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마셜이 경제학을 시작한 이유도 런던의 극빈자들 모습을 보고 이 경제학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네. 해요. 원래 수학 전공했던 사람인데 19세기의 영국이야 뭐 세계 최대 강국이라고 하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피폐하기 그지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셜이 이 양쪽을 사실 연결을 시킨 것도 사실 탁월한 접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요즘 오히려 좀 퇴색된 것 같은 게 뭔가 이렇게 시장과 기업과 이런 걸 강조하는 분들은 뭔가 빈곤층에 대해서는 좀 빈곤 문제나 격차 문제, 차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런 거는 우리가 다룰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빈곤을 없애기 위해서 나타나는 학문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마치 빈곤을 없애자라고 하는 것이 약간 이단 시대고 빈곤은 당연히 개인의 몫이다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태가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마셜은 근데 그것을 연결시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는 나라 그리고 그런 나라일수록
경제 성장률도 높고 빈곤층도 빈곤으로부터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 사실 음. 그렇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요즘에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에서 차가운 머리가 아니라 아예 텅 빈 머리인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MTL 예, MT헤드. 알프레드 마샬 그러면은 이건 뭐 텅 볐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보고 알프레드 마샬이 이른바 요즘에는 뭐 자유주의 경제학의 뭐 아버지 이렇게 하니까 마치 그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도외시하고 철저하게 시장에 따라 가지고 효율성만을 추구한 듯한 이런 것으로 해서 비판도 많이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샬은 19세기 산업혁명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하니까 사실 빈곤이 많이 나아지는 측면이 있고 인류 또 증기기관이라든지 이런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인류가 소모적인 노동에서 조금 벗어나면서 약간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측면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쭉 해갑니다. 그러니까는 빈곤이라고 하는 것의 원인에 대해서 일단 정확하게 좀 진단이 내려질 필요가 있었다는 것인데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곤의 구체적인 그 원인 진단을 그러면 어떻게 했나요? 그러니까 마샬은 빈곤의 원인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미숙련 노동자의 증가. 이렇게 용어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좀 더 풀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빈민들이 소득이 늘려면 좋은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경제 성장의 과실을 같이 향유를 할 수가 있는데 일할 만한 능력과 기회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사회가 그걸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빈곤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원인을 진단합니다.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법으로 네. 누진세 걷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득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 더 많이 걷어야 된다. 예.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최소한의 복지 정책. 그래서 최소한의 임금은 아무리 좋지 않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최소한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지금 말로 하면 최저임금이지요. 네. 그리고 기업가는 이윤만 추구하지 말고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 세금도 많이 내고 여러 가지 자선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기사도 정신이라는 개념도 여기서 나오죠. 당시에서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게 그 굉장히 주류적이고 뭔가 차가운 느낌을 주고 시장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러니까 경쟁과 효율만 중시하는 것 같지만 마샬은 진정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차가운 분석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런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당시에 마샬의 이야기를 그렇게 썩 탐탁하게 여기지는 사람들이 않았으면서도 하지만 그래도 그런 사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이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놀랍습니다. 이 알프레드 마샬이라고 그러면 보통 고전주의 보수적인 경제학자의 아이콘 이렇게 보통 생각을 했는데 이 진정한 복지가 나오기 이전부터 이미 복지를 얘기를 했다는 것. 그렇죠. 이게 굉장히 놀랍고요. 그렇습니다. 기사도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했어요. 예, 그렇죠. 요걸 요즘 말로 다 풀면요. 기사도 정신, 기업가의 기사도 정신이 뭡니까? 요즘 얘기하면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이고 사회 책임 경영, 그렇죠. CSR, 사회공헌 활동 이거 다 그렇죠. 기사도 정신. 예. 그 당시 말로 그냥 이야기한 거거든요. 똑같은 100년도 개념이죠. 훨씬 더 전에 사람이 얘기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의 기회. 지금 교육 불평등이 얼마나 문제입니까? 그렇죠. 교육의 기회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복지 말씀하신 대로. 음. 누진세. 음. 이거 다 그 시대부터 이야기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인사이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냉철한 이성, 냉철한 머리, 차가운 머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 차가운 머리 어떤 겁니까? 여기서 이제 경제학의 그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용어들이 나오죠. 네. 예를 들면 자본가들이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마셜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수학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 그것이 체감의 법칙도 당연히 한계적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공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학 체감 무슨 얘기냐면은 뭐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땅이 있는데 농부가 맨 처음에 한 명 들어가가지고 뭐 배추를 캔다. 두 번째 사람 들어온다. 세 번째 사람 들어온다. 한정돼 있는 자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뜻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예. 그러니까 추가로 자본이나 노동 같은 생산 요소를 네.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예. 거기서 얻는 그 수확은 늘어나는 한계 생산량은
계속 줄어든다. 총량은 늘어나죠. 당연히 그렇죠. 계속해서 생산을 하니까 총량은 늘어나지만 하나의 그 생산에 필요한 것들을 투입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생산은 점점 준다. 근데 이제 이러한 한계 수학 체감이죠. 계속 줄어드는 이 체감의 법칙을 얘기한 궁극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사실 이제 정치적으로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본하고 노동을 같은 생산 요소로 놓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기계를 100만 원어치 들여오는 거하고 사람을 100만 원어치 쓰는 거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자본가가 볼 때의 합리적인 선택은 이런 거다. 냉철한 선택은 이런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냉철한 선택이란 것은 사람을 한 명 고용할 때 그 사람이 생산에 기여하는 그 비중하고 네. 자본을 한 단위 더 고용할 때, 그러니까 기계라든지 네. 설비를 더 고용할 네. 때 그 기계가 생산에 기여하는 몫하고 비교해서 만약에 기계가 더 기여하면은 기계를 쓰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생산 요소는 그 전까지는 이렇게 한꺼번에 생각하지 않고 따로따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노동은 노동이고 뭐 그 자본은 자본이고 그렇지 이걸 통합해서 자본가가 어떻게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서는 법칙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네네. 마셜이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한 게 잘 봐라. 기계가 생산성이 높으면 기계를 고용하고 노동자를 해고하는 게 낫다. 예. 이런 논리적 근거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냐면 균형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본가가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생산에 가장 도움이 되는 수학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생산에 가장 도움이 되는 생산 요소를 각각을 고용하는 양 그것을 정확하게 딱 정했을 때 그 점이 바로 균형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균형점에서 그러면은 이른바 생산 요소를 고용하는 것, 뭐 노동이라고 치면 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 된다는 얘기였겠지요. 그것이 자본가한테도 이득이 되지만 사회 전체를 볼 때 이득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동자한테도 이득이 된다는 겁니까? 결국엔? 사회 전체를 볼 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잘 이렇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균형 이론에 따르면 요소 시장에서 가장 균형적인 가격에서 이 생산 요소들을 고용할 때 그게 가장 효율적인 시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의 후생은 최적화되는 거죠. 이게 참 경제를 멀리서 그냥 바라보는 사람에게서는 되게 황당한 얘기일 수가 있어요. 근데 경제에서 얘기하는 이 이론들은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을 얘기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누구 한 명이 이득을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이득을 꼭 빼앗아 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이 균형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하는 두 개의 계층 계급이 서로 간에 모두가 이득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즉 사회 전체적으로는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점이 존재한다는 걸 얘기한 거죠. 존재한다고 주장을 한 거고요. 네. 세트리스 파리비스. 네. 다른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일정하다면.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제로섬 게임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또 이런 논리에 대해서 저것은 반노동자적이고 자본가 위주의 생각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이런 논쟁이 또 벌어지는데 그 논쟁의 한가운데에 본인이 경제학을 들고 가서 선 거죠. 예, 보니까는 알프레드 마샬도 하나의 학문만 막 이렇게 들어간 그 뭐라 그래요, 뭐 오타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항상 보면은 대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참 다양한 그러한 그 학문적 지식을 일단 배경으로 깔고 거기에서 자신의 그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그러한 공통점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하이브리드가 대세죠. 그렇죠. 네. 요즘에는 너무 하나의 편협한 그 이론만을 받아들여서 이것만이 진리인 것 같아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 너무 좀 배타적인 그런 학문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면은 옛날에 그 학자들은 참 그 폭이 넓고 인문학 같은 것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또 웜하트도 생기고 쿨헤드도 생기고 맞아요. 이것들 사이에 균형도 생기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마샬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8번째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경제학자가 마샬인데 그럼 마샬의 우리가 위기의 경제학자들이니까 이 마샬의 위기 한계 요 한계는 진짜 한계 리미트 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완전 경쟁 시장 가정하고 장기적으로 완전 고용이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시장의 균형이 일어났다고 가정해야만
마셜이 이야기한 후생의 극대화가 다 일어나는 건데 이 가정이 현실에서 전혀 달성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런 상태로 역사는 계속 흘러가는데 그게 언제 달성되냐? 우리는 단기 처방을 내겠다. 이게 케인즈 학파들이 주장이죠. 그래서 정부 지출도 얘기하고 제도적인 개선도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우리 앞으로 또 다루겠죠. 이번에 칼 막스주의 경제학자들이 비판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마셜이라는 경제학자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자본주의 사회와 시장 경제가 영원하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르크스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역사는 계속 변동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마음에 안 들었겠네요. 시작부터가. 그러니까 균형이 딱 생겨버리면 예. 균형에서 변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여기 그게 균형이기 때문에. 균형의 의미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역사가 멈춰버리는 예. 건데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예. 막시주의 경제학자들이 이제 하는 거고 특히 아까 잠깐 언급하셨듯이 수학을 가지고 예. 숫자를 가지고 어떤 물리학 법칙 같은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현실은 수학이나 물리학이 아니다. 인간사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신문 기사상으로 경제를 얘기를 할 때 여전히 수요공급 법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값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집을 많이 지으면 집값이 내려갈 것이다. 맞는 말이기도 할 테지만 많이 지었는데 내려간 적 별로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인더 롱런 네. 항상 얘기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그래. 그렇죠. 맨날 얘기한단 말이야. 집값 다 내려갔는데 근데 그 위아 올 장기는 때다. 내가 집 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체계화시킨 것 같기는 하지만 막상 현실에는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마셜 비판하는 이제 중요한 논리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거죠. 네. 그거 말고 또 사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측면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비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마샬은 비판의 대상이 됐을까?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있는데 비판을 한 이유, 비판의 관점. 그렇죠. 비판을 당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한 체계를 수립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건물이 있을 때 우린 가서 망치로 건물을 막 이렇게 때리면서 부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건물이 없으면은 거기 가서 부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 말이 되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마셜이 경제학의 원리를 어떻게 됐든 간에 경제학은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경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쫙 이렇게 개념화해서 쌓아 올리기 시작한 사람이라는 단순히 거죠. 그냥 현상을 설명만 하면 야 원래 이 사회는 원래 이런 거야 라고 설명만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상황이었으면 그건 비판의 거리가 안 되지만 경제라고 하는 현상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론화시키니까 비판의 소지가 생긴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마셜의 뒤를 이어서 이코노믹스가 특히 이제 지금 주류인 신고전파 경제학이 거기서 그 쌓은 돌 위에 쭉 돌을 더 쌓아가지고 거대한 빌딩을 세울 수가 있게 된 거죠. 하나의 털을 잘 닦아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 건물이 이제 흔들리는 건 이제 또 사실이거든요. 또 시장의 균형이 없다고도 얘기하고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다고도 얘기하고 이게 무너지게 생겼는데 근데 무너뜨리려면 이 옆에다가 또 털을 하나 닦아가지고 그렇게 쌓아 올려야 됩니다. 그 쌓아 올리는 그 종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현대 경제학자 중에 있냐 이런 질문은 좀 드는 겁니다. 청출어람은 참 찾기 힘들어요. 그렇죠. 예. 비판하긴 쉽지만 또 대안을 만들기 또 굉장히 어려운 측면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뭐 소감을 간단하게 얘기하는 시간이 또 있으니까 뭐 네. 어떠셨나요? 우리가 보통 계속 얘기를 해오긴 했어요. 네, 예. 저는 한마디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덤 스미스 폴리티컬 이코노미 쭉 가다가 마셜이 이코노믹스하고 벽을 딱 쳤잖아요. 큰 성을 쌓아 올렸는데 저 다시 마셜의 시대가 이제 지나고 마셜이 다시 돌아오더라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벽을 한번 다시 허물고 폴리티컬 이코노미를 하든지 소셜 이코노미를 하든지 뭔가 사회와 정치에 지금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을 한번 끌어안아서 다시 한번 좀 더 이 진을 넓게 치고 성을 한번 쌓아 올리면 좋겠다. 경제가 그렇게 앞으로 발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히려 마셜로부터 딱 하게 되네요. 아 그러네요. 이 마셜의 이론을 뛰어넘어서 뭔가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경제학자가 나오기를 좀 기대하는 마음도 생기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알프레드 마셜은 이제 이 시간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시간 때는 이 사람 굉장히 그 뭐랄까요 논란의 중심 뜨겁습니다. 핫하죠. 요즘에. 그렇죠. 슈페터. 네. 슈페터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워낙 재밌게 얘기를 잘해 주실 테니까 잘 진행해 주실 테니까 한번 하겠지만
그래도 역시 옛날 사람이긴 하지만 요즘에 한참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사람이니까 마셜이랑 대비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보시는 재미도 쏠쏠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알프레드 마샬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때 슈페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위기의 경작자들의 박근수 이원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